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주말 성탄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정말 매섭게도 한파가 몰아쳤지만 그래도 연말을 맞아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만큼은 식힐 줄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추위 때문일까요? 오늘 하루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기관 쪽에서 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1850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연말이 되면 다들 풀어지고 한껏 들뜨게 마련인데 투자자분들만큼은 이 시장에 대한 마음가짐,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무튼 2011년도요. 마지막 한 주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더 나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지나온 한 해를 정리해보고 내일을 또 준비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대박플러스에서 알차게 야심차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011년 시장을 한번 정리해보고 내년 증시도 전망해보는 시간인데요. 연말 특집 아디오 2011 신년 증시를 말하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월요일 첫 출발은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 선물 옵션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26일인데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는데요. 2011년 증시 마감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하기 전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한 0.5%에서 0.6% 정도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해외 증시가 한 1%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아침부터 좀 보여줬었죠. 그러다가 외국인이 선물 한 3,200계약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장중에 한 0.8% 정도가 밀렸었지만 그래도 좀 아래 꼬리가 나오면서 조금은 하락폭 좀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거래가 많이 없었고요. 좀 한 주를 좀 쉬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장이 휴장이고요. 내일도 유럽은 좀 휴장하는 나라가 많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주말,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만 장이 열리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쉬는 날에 좀 엇박자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내일이죠. 내일 이후에 배당락이 발생합니다. 배당락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도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좀 반영을 이후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는 전체적으로 행보세를 띠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차트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1856에서 마감을 했는데 내일은 아마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21선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21선까지 올라오고 나서 거기서 행보하면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아마 배당락,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배당락이 발생했을 때는 1850이나 1840 사이에서 아마 배당락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배당락이 발생이 되고 나서 61선이죠. 61선이나 혹은 51선이 얼마나 잘 지지되는지를 좀 살피시면서 주식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 정도는 행보를 보이고 나서 혹은 주말까지는 행보를 보이고 나서 주가가 위든 아래든 추세가 발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옵션을 하시는 분들이나 선물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맞춰서 게임을 하시되 중요한 포인트는 내일 모레 오후장이나 혹은 내일 모레 글피죠. 목요일이죠. 마지막 날 오전장에 좀 포인트 포커스를 두면서 선물이나 옵션을 좀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60일선이나 5일선 정도가 지지가 된다라면은 거기서는 조금 주식을 비중을 좀 높이셔도 좋겠고 아니면은 그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현금화 전략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주가가 여기서 마냥 올라가기엔 좀 쉽진 않다. 전체적으로 연말이라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는 거고 좀 긍정적인 뉴스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냥 올라가기보다는 역시 제한적인 상승에 불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은 항상 최소 30%는 보유를 하면서 대응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내일부터 혹은 내일 모레부터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하고 그리고 선물 베이시스에 따른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년이죠. 내년 1월 장세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외국인이 한 이틀이나 내일 모레 글피,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해서 선물을 한 3, 4천 계약 정도를 매수를 잡아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12월 달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늘 오늘 시황하고 내일이나 혹은 이번 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진행이 되죠. 릴레이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에 대해서 조금 한 1년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좀 첫 번째 이슈를 좀 보신다 그러면 올해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큰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연초에 발생을 한 거죠. 독재자의 몰락이라고 하죠. 아랍권이라든지 북아메리카의 카다피라든지 등등해서 독재자들이 이제 그만뒀죠. 그만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쫓겨나게 된 거죠. 이집트라든지 리비아 독재자들이 쫓겨나면서, 그러한 독재자들이 이제 쫓겨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연초에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혹은 에너지 관련해서 시장이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좀 이끌어들이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기상이변 현상이죠. 특히 일본의 대지진,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 홍수가 발생을 하면서 갈수록 이제 자연재해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뭐 일본의 대지진이라든지 혹은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의 이런 홍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IT 부품 업체라든지 혹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거기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러한 관련된 업종군에 대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혹은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가 오히려 반사 이익을 누릴 거라는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반면에 이제 관광, 여행이라든지 혹은 식품을 수입하는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단기적인 좀 타격을 받는 모습 좀 띄었고요. 그 다음에 이슈 이 앞에서 독재자의 몰락이라든지 세계적인 기상 이변 현상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쇼크에 의해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 흔드는 모습을 띄었었지만, 그 다음부터가 이제 우리 연말 혹은 여름 이후죠. 여름 이후에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상당히 고생을 시키고 심장이 그냥 가슴을 완전히 식검댕이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뉴스가 많은데,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입니다. 물론 S&P 4만 신용등급을 하락을 했지만 AAA에서 AA 플러스 AAA에서 AA로 이제 강등이 되면서, 그래서 주가가 거의 뭐 곤두박질 쳤었죠. 한 2100포인트 정도에서 1700포인트까지 쉼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곤두박질 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많았습니다. 오만한 미국 경제에 대한 경고, 혹은 뭐 미국 정치인들에 대한 좀 경고가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작년 혹은 재작년부터죠. 재작년 가을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혹은 전 세계의 시장을 발을 묶고 있던 지긋지긋한 유럽 리스크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대지만도 못한 그리스와 이태리 정치인들이거든요. 제가 좀 오타를 썼는데, 대지만도 못한 놈들이죠. 예, 그리스라든지 이태리 혹은 스페인 이쪽에 정치인들이, 혹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소비 습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조금 안 좋게 만드는 요인. 그러면서 이러한 4개 정도, 4-5개 여러 다른 이슈도 있지만, 뭐 최근에는 김정일의 사망 사건도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시장이 등락을 많이 움직였다. 여기서 이제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4가지 정도를 제가 압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었고, 그나마 좋은 걸 찾아보자면은 뭐 기상 이변 현상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단기적으로 좀 반사 이익을 누리는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 기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봤을 땐 혹은 중기나 단기로 봤을 땐 시장을 상승으로 이끄는 요인이 될 수는 있었지만, 나머지는 우리나라한테는 혹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시장이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조금 작년 같은 경우 혹은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긍정적인 뉴스가 더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조금 전체적인 뉴스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걸 조금 상기하신다라면은 내년에는 조금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길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한번 보신다라면은 2011년 선물 옵션 기록을 좀 보시도록 하죠. 일단은 선물 옵션을 하다 보시니까 사이드카라든지 서킷 브레이크라는 게 있죠. 가격 제한폭 이상으로 빠지거나 혹은 선물이 5% 이상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발생을 하는 신호, 사이드카 횟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발생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재작년은 2번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한 5번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5번 정도 발생을 하면서 8월 8일이죠. 드디어 이제 8월 8일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7.8%가 밀렸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역시 하락을 제한하지 못하고 역시 거의 10% 가까이 밀리면서 자칫하면은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할 수도 있었죠. 가격 제한폭까지 선물 시장이 가격 제한폭까지 빠지는 모습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서킷까지는 아니고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을 하면서 사이드카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9일이죠. 8월 19일 역시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10월 4일에도 만기 이날이 이제 만기일이었는데요. 유럽 신용 위기 불안 여파로 인해서 또다시 한번 개파락이 한 마이너스 5%, 4% 정도 발생을 하면서 또 매도 사이드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4번 정도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을 하고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한 번 발생을 했는데요. 그 발생한 날짜가 12월 1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유럽과 중국 그리고 미국의 3콤보라고 하는데 이날에 뭐가 있었냐면은 유럽에서 이제 재할인율이라든지 혹은 통화 수합을 확대하겠다, 무한정 확대하겠다는 뉴스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슈가 된 건 중국이었죠.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중국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3년 만인가요? 2년 만인가 그 중국의 재할인율을 인하를 하면서 이게 강한 호재를 작용했던 거죠. 왜? 재할인율을 인하하게 되면 이 자금에 대해서 여유 자금이 유럽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었던 거죠. 그러한 부분하고 또 중국의 긴축이 이제는 정책이 이제 완료가 되고 다시 확대 정책 확대로 이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러한 신호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이제 이때 당시에 소비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중국, 미국의 3콤보가 발생을 하면서 이날 시가가 한 4%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서 선물이 장중에는 5.15%까지 올라오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5번 5회의 매도 사이드카라든지 매수 사이드카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1월 초에 매도 사이드카, 1월 말에 매수 사이드카가 한 번씩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죠. 2008년도에 시장이 엄청나게 급등락을 보였을 때 차트를 좀 보신다 그러면은 2008년도에 보신다라면은 시장이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지지가 안 되고 완전히 급등락을 연출했었죠. 이 위치에서 폭락을 하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여기서 급등락을 연출하면서 이때 당시에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정말 빈번하게. 그래서 2008년도에 발생한 걸 제가 한번 횟수를 세고 보니까 총 20번, 총 20번의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을 했고 이 중에서 서킷 브레이커는 총 3번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 대부분 몰려 있었던 게 공교롭게도 10월 달 정도, 10월에서 12월 정도 사이에 몰려 있었다는 거죠. 요 사이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요 사이에 많이 몰려 있었는데 올해도 보신다 그러면 올해는 주로 어디에 몰려 있어? 이때 많이 몰려 있었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한 8월에서 9월 사이에 많이 몰려 있었다.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갔을 때 우리나라든지 전 세계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띄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열심히 농사를 잘 지으신 분들도 태풍 하나에 그냥 손실을 좀 많이 보시고 오히려 최근 1, 2년 동안 번 돈을 다 손실로 보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일단은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다시금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빠질지 모르겠지만 뭔가 모양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걸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내년까지 시장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사이드카가 5번 정도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선물의 사이드카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항상 관심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선물의 움직임도 그렇지만 옵션 같은 경우 매달 과연 대박이 있었느냐, 우리가 대박을 꿈꾸고 있죠. 그 대박을 꿈꾸고 있을 때 옵션 시장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을 띄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사이드카가 5번 정도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옵션 시장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있었던 건 딱 한 번 있었고요. 8월달 정도에 한 번 있었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그냥 무난한 평상시하고 비슷한 모습을 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옵션의 월별 상승 기록을 좀 보신다라면은 1월달에 보신다 그러면은 약 8배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1월달 콜옵션 쪽에서 8배 정도 상승을 기록했었죠. 그러니까 연초 랠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신다 그러면은 1월달에 연초 랠리가 여기서 이제 12월달 이후에 강하게 올라왔었죠.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 만기일까지 이끌어주면서 약 콜옵션에서 약 8배 정도 추세로 8배 정도가 발생을 하면서 옵션에서의 수익률을 기록해 줬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월물, 2월물이죠. 2월물에서는 풋옵션에서, 콜옵션에서는 수익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콜옵션 수익이 없었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연초에 북아메리카라든지 중동 그쪽 관련해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금 폭락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폭락을 하면서, 풋옵션을 중심으로 해서 약 15배에서 25배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오히려 2월 달에는, 좀 매도장, 그러니까 매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풋맨들이 수익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한 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3월달에는 전체적으로 크게 움직임은 없었어요. 3월달은 전체적으로 크게 움직임은 없었지만 여기서 언제냐면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이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마감이 되고 단기 랠리가 한번 발생을 했었어요. 단기 랠리가 발생을 했었을 때 요 위치에서 콜옵션이 약 한 10배 정도, 10배에서 15배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즉 1000에서 1500% 정도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콜옵션 쪽에서 수익이 났었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양매도 장세가 진행이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이제 올해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지진이죠. 지진이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3월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3월 15일에 이제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3월 12일이죠. 12일인가요? 11일인가 발생을 하고 11일일 거예요. 저희 장 끝나고 뉴스가 나왔으니까 3월 11일에 발생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급등락을 좀 연출했었죠. 이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급등락을 연출했었습니다. 뭐 방산 우라늄 원전 거의 피폭이죠. 원전이 거의 훼손이 되면서 우라늄의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 추가적인 여진, 그런 부분이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조금 급등락을 연출하다가 시장이 어떻게 됐다? 강하게, 정말 강하게요. 한 1900대, 1800 중후반, 1900 초반에서 2300까지면은 엄청나게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때 끌어올리게 된 원동력이 뭐냐면은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북아메리카라든지 중동 부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수혜주 혹은 여기에 대한 복구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이때 이끌면서 자동차라든지 정유화학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오히려 전기전자는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띄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어찌됐든 4월물이죠. 4월 달에 보신다라면은 콜옵션이 추세로도 한 20배에서 30배 나왔고요. 또 만기일만 하더라도 만기일 당일 혹은 만기일 전날에도 약 20배, 30배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도 방송에서 콜옵션을 만기일에 추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4월달 상당히 좋게 흘러갔는데 5월달이죠. 5월달은 콜풋 모두 10배씩, 그러니까 5월달이 전체적으로 박스를 그렸습니다.
박스권 움직임을 띄었기 때문에 콜옵션, 풋옵션 모두 10배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6월달은 단기적으로 상승 랠리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차트를 보신다라면은 5월달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5월달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지나고 나서 우리는 항상 만기일이 지나고 난 시점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한번 빠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콜과 풋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을 띄었었고요. 그리고 6월달은 전체적으로 횡보장세를 띄었는데 여기 앞에서 요 앞부분 6월 만기 앞부분 6월 무기 시작을 하면서 6월 초반에 한번 주가가 크게 한번 올라와 주면서 여기서 콜옵션 쪽에서 약 한 10배 가까이 한 8배에서 10배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간망세를 보이다가 7월물이죠. 7월물 같은 경우는 이제 풋옵션 쪽에서 잠시만요. 7월물은 풋옵션 쪽에서 역시 콜옵션도 10배, 풋옵션도 10배에서 15배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콜옵션은 단기 추세로 10배를 기록을 해줬고 풋옵션은 만기주에 단기적으로 단기 급락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수익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회원들한테 사인을 내서 수익을 내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보신다라면은 이때부터 약간 전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7월달 여기서 폭락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3일 만에 약 한 100포인트 정도인가요? 100포인트를 빼면서 폭락세가 발생을 하면서 조금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미리 나오고 있었죠.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도 위험하다. 미국도 안 좋다 했는데 에이 설마 미국인데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겠느냐. 이러한 우리가 좀 안일하게 시장을 좀 대처했던 부분, 모든 전문가들 저뿐이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원분들한테 조심은 해야 되는데 설마하니 신용등급이 하락을 하겠냐라고 말할 정도로 좀 그랬었는데 그 설마가 진짜로 작용을 했습니다. 진짜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8월 달에 8월 초죠. 한 8월 2일인가요? 8월 1일에 한번 1%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반등 한번 없이 1700까지 1665포인트 1685포인트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내일 꽂았죠. 내일 꽂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선물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게 1996년도, 1998년 그때부터 이제 선물 옵션이 도입이 됐었는데요. 작년이죠. 작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리먼브러더스 죄송합니다. 작년 도이치뱅크 사태가 발생했을 때 11월 11일이죠. 11월 11일 동시호가에 약 1조 5천원 정도가 1조 2천원 정도 매도 폭탄이 쏟아졌을 때 당시에 풋옵션이 약 500배 최대 저점 대비 혹은 그냥 그날 저점 대비해서도 거의 한 500배, 300배 정도 수익이 한번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역대 최대 단기적으로는 역대 최대 상승폭이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선수들은 혹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그런 건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무시를 하냐면은 시장이라는 게 정상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정상적인 흐름으로 봐서 올라가거나 혹은 정상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 콜옵션이나 혹은 풋옵션 쪽에서 뭐 10배가 나왔니 20배가 나왔느니 50배가 나왔느니 하는 게 그걸 수익을 내는 게 진정한 선수고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들 일반적인 수익이지 단순하게 단 하루 만에 만기일에 폭락을 해서 혹은 동시호가 때 어떤 작업을 통해서 폭락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그들이 있는 놈들이라 그러죠. 있는 놈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그런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발생한 게 약 500배 정도인데요. 그 500배 정도, 300에서 500배 정도는 우리가 뭐 그냥 그런 건 무시하자라고 말씀을 일반 회원분들이나 저희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엔 좀 다르죠. 이때 당시에는 어쨌든 신호는 계속 나왔었고요. 앞부분에서 시그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조금 불안하다라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거를 조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그 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공포, 투매장이 발생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풋옵션 쪽에서 적게는 200배에서 많게는 1100배 정도까지, 그러니까 역대 지금까지 옵션 시장이 발생을 한 이래 처음으로 1000배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금 한마디로 1억 정도가 있으셨던 분,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1000억을 버셨을 것이고, 혹은 최소한 200억을 벌 수 있었던 시장이었고요. 1000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한 몇십억씩 벌 수 있었다. 그래서 이때 뉴스도 많이 나왔었죠. 어떤 은행 직원인가요? 혹은 뭐 은행 관련된 여직원이신데, 그분이 이제 지인의 소개, 뭐 어떤 투자 권유로 인해서 1000만 원인가 뭐 1300만 원인가 투자를 해가지고 26억이 되었다. 26억이 됐다는 얘기는 다 먹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26배 정도 수익을 냈다. 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몇십억을 수익을 냈다. 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그 이후에 매매를 안 했다라면 돈을 갖고 잘 지키셨겠지만, 그 이후에 매매를 하셨다 그러면 돈을 또 다 잃어버렸다라는 게 좀 문제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옵션 시장이 상당히 과열되는 모습을 좀 띄었었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주가가 한 일주일 만이죠. 한 6, 7일 만에 폭락을 하면서 풋옵션 쪽에서 한 100배에서 1500배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신다 그러면은 이게 풋 265 차트인데요. 풋 265인데요. 풋 265가 이때 보신다 그러면 최저가가 2만 원대입니다. 여기가 2만 원. 여기가 2만 원 정도에서 형성되던 것이, 여기서 2만 원에 형성되던 것이 주가가 올라가 가지고 얼마냐면 470만 원까지 갔었어요. 470만 원까지. 47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약 얼마냐면은 거의 26,000원짜리가 23,000원짜리가 470만 원이니까 약 200배죠. 200배 올라오는 모습을 좀 띄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풋 250입니다. 풋 252. 풋 252는 일봉 차트인데요. 이건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를 보신다라면은 여기가 이제 표시는 안 날 겁니다. 4,000원 정도인데 4,0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갔었다? 순간적으로 340만 원까지 갔었고, 종가상으로는 170만 원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가상으로만 따지더라도 약 한 500배고요. 그리고 장중 최고가를 따진다 그러면 약 1000배, 1100배 정도, 800배에서 한 900배 정도 수익을 보였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250입니다. 이게 이제 1100배짜리인데 3000원을 찍었습니다. 3000원을 찍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3일 만에, 하나 둘 셋 3일 만에 딱 1000배, 1100배죠. 330만 원 정도까지 갔었기 때문에 1100배 정도. 종가상으로는 이게 140만 원 정도에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종가상으로 따진다 그래도 약 한 500배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때 당시에 리딩을 하거나 방송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서 회원분들한테 뭐 잡아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못 샀어요. 제가 그거 샀으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때 100만 원치만 샀었더라도 지금 한 2, 30억을 갖고 있어서 여행을 잠깐 갔다 왔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조금 아쉽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제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넣었었다라면 뭔가를 어떤 전략을 잡았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하지 못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걸 못 잡았고 오히려 일정한 부분에서는 콜옵션을 조금 사도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콜옵션이 너무 비싸가지고 저 같은 경우 이 끝자락에서 약간 콜이라든지 선물을 조금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내드렸는데 옵션 쪽에서는 크게 수익은 없었습니다. 예, 선물로는 수익이 좀 많이 났었지만 옵션으로는 크게 수익이 없이 한 달을 마감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때 당시 기회가 거의 20년 만에 발생한 기회인데 이런 기회가 또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20년에 한 번 혹은 뭐 앞으로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서는 선물 옵션을 하시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10배 혹은 15배 정도 나오는 걸 놓고 게임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뚜렷한 모습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무난한 모습을 띠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보신다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9월 달에는 콜옵션에서 약 8배에서 10배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10월 달은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양강. 저희가 이제 양강이라 말을 하는 거는 시장에서 한 8배에서 10배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안 난다면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8배에서 10배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양강이라고 합니다. 물론 10월물이기 때문에 8월 달에 주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10월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배 이상의 수익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문가들이라든지 선물옵션을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10배 혹은 20배, 5배의 수익을 말하는 거는 그 만기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그 만기가 10월물 옵션 만기가 혹은 9월물 옵션 만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10배라든지 혹은 8배 이런 것이 상승을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는 10월물은 꽝이 나왔고요. 11월물이 이제 이태리 위기가 좀 나왔었죠. 만기일입니다. 이날도 어떻게 보면 만기일에 이태리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불안감이 작용을 하면서 약 한 5%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풋옵션에서 약 20배에서 50배가 발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번 올해 2011년도에 옵션에서의 최고의 기록률은 8월 달에 발생을 했었고 8월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의 여파로 인해서 약 100배에서 1500배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약 10배에서 20배 정도의 보통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100배, 1500배, 200배 이런 걸 노리지 않더라도 매달 10배 정도는 10배에서 8배 정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게 시장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놓고 안전하게 매매를 하신다라면 언제든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그럼 이런 걸 좀 잘 참고를 하시면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신다 그러면은 2011년도에 파생시장의 특성입니다. 선물옵션 시장의 특성이고요. 혹은 주식시장의 특성인데요. 전형적인 웹도둑 장세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전형적인 웹도둑 장세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왜?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는 게 2008년도라든지 2010년도에는 기업의 실적, 개선되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경제지표의 호전에 의해서 랠리를 보여주면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계속 강하게 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어줬다는 것이죠. 하지만 2011년도에 왔을 때는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국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국내적인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김정일 사망밖에 없는 거죠.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장에 급등락이 연출되다가 보니까 웹도둑 장세, 즉 프로그램의 동향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수냐 매도냐에 의해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결정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이 최소한 내년 여름까지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선이 있고 4월달이죠. 4월달에 총선이 있고 12월달에 대선이 있는 것처럼 유럽이랑 미국 같은 경우도 내년에 중요한 대선이라든지 총선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급등락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웹도둑 장세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되 그렇다면 내년을 알기 위해서는 올해 어떠한 모습을 띄었는지를 보면 되겠죠. 올해 어떤 모습을 띄었는지 보면은 내년을 알 수 있다. 자, 올해는요. 매도 차익 잔고하고 매수 차익 잔고의 차이의 정도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매도 차익 잔고하고 매수 차익 잔고 차이가 즉 매도 차익 잔고가 약 3조가량 더 커지게 되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고요. 반면에 매도 차익 잔고하고 매수 차익 잔고가 같아지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매수 차익 잔고하고 매수 차익 잔고의 그 차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나 매도가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수가 단기적으로 랠리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자료를 조금 더 보신다 그러면은 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자료인데요. 자, 이게 12월 달입니다. 2010년도 12월 달인데요. 보시면 12월 초에 보신다 그러면은
매도 차익 잔고하고 매수 차익 잔고가 거의 같습니다. 같게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같게 형성되어 있다가 이 부분이 이제 강한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보였었다는 것이죠.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차이가 다시 매도 차익 잔고가 매수 차익 잔고보다 훨씬 더 적은 모습을 띄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매도 차익 잔고가 너무 적었을 때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청산이 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3월 달에 조금 변화가 됩니다. 3월 달에 변화가 되는 게, 3월 달에 보신다 그러면 이제 1월 달이고요. 1월 달에 보시면은 1월 중순부터 변화가 되는데, 1월 중순에 보신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약 매도 차익 잔고 약 8조 원 정도고요. 한 7조에서 8조 원 정도까지 맞춰지고, 매수 차익 잔고가 8조 6천억 정도까지 맞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아지죠. 같아지다 보니까, 같아지고 나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좀 발생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준비를 보이는 거죠. 그러한 준비를 보이면서 이때까지는 약간 프로그램 영향을 많이 안 미쳤었지만은, 그 다음에 보신다 그러면은 조금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조금 하방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내리고 나서 3월 달에 보신다 그러면, 3월 달에 보시면은 매도 차익 잔고가 상당히 많아져요. 약 10조 원 정도가 되고요. 11조 원 가까이 되고, 매수 차익 잔고가 7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7조 8천억이 되다 보니까 약 마이너스 3조 원 차이가 나죠. 마이너스 3조 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그램이 매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좀 줄어들게 되면, 어느 정도 어디까지 맞춰진다? 다시 이 7조 원이 이제 올라오겠죠. 8조 5천원까지 올라오면서 계속 올라가고 나서는 또 4월 말 정도가 되니까 또 같아진다는 거죠. 같아지면서 다시 프로그램이 좀 매도나 매수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성을 좀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특성을 살펴본다라면은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데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전후로 해서 프로그램 동향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은요, 프로그램이 매도가 발생하면서 단기 추세가 하락으로 발생을 하고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부터는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하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차트를 잠깐 보여드린다면, 제가 이러한 차트를 몇 번 그려드렸었는데, 1월달이고요, 3월달이고, 5월달이고, 6월달이고요, 그리고 8월달, 그리고 9월달, 12월달, 그리고 11월달. 잘 가만히 보신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드린 게 아니라, 잘 보시면 2월 달부터는 무엇입니까? 3월 달 사이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 한 달 전이죠. 그리고 3월 달 이후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난 상태고요. 5월 달은 또 역시 6월 달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한 달 전이고, 6월 달 이후부터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한 달을 남겨놓고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하방으로 이끌어내고요. 오히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는 강한 베이시스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발되면서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줬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다만 여기서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좀 띄고 있습니다.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띄고 있는 게, 지금 12월 달이 지났죠. 12월 달 지나고 나서 올해 12월 달에 먼저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프로그램 매수가 여기서 먼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이 이후에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지나고 나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내일 모레 배당락이 이어지고 나서도 이러한 모습이 연출된다라면은, 올해는 어떤 모습을 띄었냐면은, 올해는 선물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는 매수가 발생해서 시장을 이끌고 상승으로 이끌고, 오히려 선물옵션 만기 한 달 전에는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하락으로 이끈다 그랬는데, 올해는 이게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올해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지나고 나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면서
시장을 하방으로 만들고요. 오히려 선물옵션 동시 만기 한 달 정도를 남겨놓고서는 오히려 이 부분을 매도했던 부분을 청산하면서 시장을 이끌는 모습. 즉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어떻게 내년에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계단식 하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단식으로 제가 조금 차트를 좀 그려드린다면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지고 반등 주는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프로그램 동향에 의해서 웹소득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선물옵션을 하실 때는 선물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혹은 선물옵션 만기 전 한 달 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물 베이스 동향하고 프로그램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판단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단기 추세가 나왔을 때 상승 추세일 때는 상승을 다 즐길 수가 있고 하락 추세일 때는 하락을 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모습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잘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좀 보신다 그러면 선물옵션 좀 제도가 좀 변화가 됩니다. 2011년도에 변화가 됐고 이제 이게 2012년도에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일단은 8월 달부터죠. 2011년도 8월 달부터 옵션 매수 전용 계좌가 없어졌어요. 옵션 매수 전용 계좌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옵션 계좌에서도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약 1,500만 원에서 적게는 뭐 5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 정도 증거금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 내년 1분기 중이죠. 1분기 중에는 옵션의 거래 승수가 10만 원짜리가 지금은 10만 원인데요. 이게 내년부터는 내년 언제 도입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내년 한 3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부터는 5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50만 원이 상향이 되면서 이러한 것이 이제 제도가 변화가 되는 이유는 과열된 선물옵션 시장을 규제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고 좀 너무 과열되어 있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감독 당국이 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첫 번째 감독 당국 자체가 잘못된 게 많아요. 도이치뱅크 사건이라는 것도 혹은 다른 부분도 보면 감독 당국은 전혀 손 놓고 있었죠. 자기들이 관리를 법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무조건 시장 참여자들한테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들이 매매하지 말아라. 비싸게 하면 단순히 매매를 안 하겠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시장 변동성 제한에만 시장 포커스를 두고 대응하는 것 같다. 오히려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제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 거라 보고 있고요. 반면에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법이 바뀐다는 얘기는 법이 바뀌고 나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장. 즉 기존에 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시장에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냐면 기존에 있는 법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여러분들이 빨리 습득을 하시고 제대로 된 것을 습득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신다 그러면은 남들보다도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신다면 오히려 2012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제가 앞으로는 매주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프로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좀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짧게나마 올해 1년 동안 어떠한 모습을 띄었고 어떠한 기록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셨는지 적게 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들 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아직 주식시장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계속 열릴 것이고 이 시장 우리나라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주식시장이 열릴 것이니까 내년부터라도 혹은 지금 시점부터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1년 동안 제 방송이라든지 저희 서울경제TV 대박플러를 통해서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 2012년도에는 항상 대박나는 투자자분들 되시길 바랄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저희 마음 잊지 말아주시고 항상 이러한 사랑을 저한테도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2011년도 선물옵션 시장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창기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아듀 2011 신년 증시를 준비하다 2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심기원 전문가와 함께 올해 증시를 한 해 뜨겁게 달궜었던 이슈를 정리해보고 내년 증시 캘린더를 보면서 내년 증시 전망과 전략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